저는 만장일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만장일치여야 한다고 봐요. 왜냐? 저 사람들 지금 뭡니까? 불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정치적인 내란을 일으킬 생각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물론 소수 의견을 내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상호 설득을 통해서 일치된 견해를 내는 게 이번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어난 그 팩트, 사건을 통해서 법리적인 것을 적용을 하면은 진짜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되는 게 전 당연하다고 봐요. 안영환 원장님. 저는 뭐 사람 생각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뭐 7대1 또는 6대2 정도는 한두 명의 소수 의견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세 분이 좀 걱정이 됐었어요. 세 분이요. 네, 세 분이 걱정이 됐었는데 그 세 분이 던지는 질문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 기사 나올 때. 그리고 기자분들도 그분들의 성향을 아니까 만약에 소수 의견에 갈 거면은 1등이 누구, 2등이 누구, 3등이 요거에 대충 좀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 씨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보충 질문을 하는 기사는 빠지지 않고 다 나왔어요. 근데 그걸 봤더니 이분들조차도 이 사안의 심각성과 위중성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다 돌아선 것 같다. 네 분의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다 물어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5분 내지 6분의 탄탄한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분들이 성립이 됐다고 좀 봐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탄핵 심판의 역사적 중요성, 엄중성 때문에 의견을 채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계시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하는 그 평의를 끝까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원의 의견을 법정 의견으로, 탄핵 의견으로 저는 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직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고기일을 밝히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인 13일 오전 10시에 한다라는 선고기일을 발표하는 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탄핵을 인용하는 절대 다수, 거의 예외 없는 다수가 확보됐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그랬을 때 아마 그 시그널을, 그 사인을 이거는 탄핵 인용이 거의 100%다 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하야 카드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카드로 제시될 수도 지금 떠보고 있는 거예요. 네. 갑작스럽게 자진하야하면 어찌 되는가? 자진하야하면 탄핵 소추가 중단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탄핵 소추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은 나온 거거든요. 다 나왔어요? 아니 이제 의견이 있지.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헌재법 53조 2항인데 아유, 저 판사님한테 논란이 많아요. 아니 논란이 야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논란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야하면 사직서를 내야 합니다 어딘가에. 그게 어디에 내야 하냐면 자기를 선출해준 임명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내야 되는데 유권자라고 하는 것은 추상으로 흩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 국민을 대표하는 데가 어디냐면 국회예요. 그게 국회에다 내야 됩니다. 사직서를. 이게 1960년도에 4월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7일 날 사임을 발표했더니 비서관들이 이건 사직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하야는 정치적 선언이고 법적 과정은 사직서를 내야 됩니다라고 사직서를 국회에다가 제출합니다. 4월 27일 이승만 해갖고 국회에서 의결을 했고 사직서를 수리해요.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리해줬는데 지금은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라서 이거를 사직서를 내도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야, 이상한 유사품이었습니다. 정품. 아니 근데 정품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요. 정품 논리 맞습니까? 대체로는 뭐 탄핵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일종의 공감대가 있는데요. 헌법기관에서 재판에 의해서 준엄한 판단을 받는 것, 그것이 갖는 어떤 그 대국민적 어떤 공신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거를 끝까지 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하야를 하게 되면 탄핵을 받는 경우와 달리 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돼 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세 번째는 하야라는 그 카드가 갖고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야라는 법적인 절차가 없어요. 뭐가 하야다. 지금 우리 정봉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야를 하면은 뭐 국회에 무슨 뭐 신고를 한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의결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야 선언인데요. 하야 선언을 하고 청와대를 떠야지 될 겁니다. 네, 떠야지 비로소 그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소위 사임이라는 것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경우에 헌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각하설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충분히 심판을 할 정도로 사건이 성숙돼 있고 대통령이 설사 완전한 의미의 하야를 하고 청와대를 뜬다 하더라도 후대를 위해서 또는 법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이 심판을 할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헌재가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그동안의 성향. 이것 자체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쟁점과 정치적인 새 대결로 변했어요. 그런데 하야를 한다면은 좀 더 포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쉽게 하야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탄핵되는 대통령 그렇죠. 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탄핵받은 대통령이 또 있어요. 누구가 있어요? 1925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진다면 정의를 안 되는 거예요. 임정의 정통성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정의 정통을 따진다면 나도 그 생각이 딱 나네. 이제야 나네. 25년도에 국정교과서판은 아니시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교과는 별개 이야기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제연합 청원권 때문에 이승만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했죠. 내가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48년 건국절파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역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어쩐지. 오늘로써 외부자들을 하야하겠습니다. 맨날 황교안 네. 나와야 된다고 검정 하는데. 양복 입으셨더니. 네. 근데요. 네. 저는요.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간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헌재의 탄핵 선고를 받는다. 이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야라는 거를 도중에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헌재의 선고에 대해서 이건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갖고 뭐 마이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끝까지 간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셀프 사직. 하야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분이 피하고 싶은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물러나는 대통령으로 낙인 찍히는 거니까 피하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야할 시점 이미 지났어요. 네, 하야 원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지나가지고 지금 거의 다 막바지거든요. 다 끝났는데 실질적 메리트도 없습니다. 하야할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소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뭐 하야했을 경우에 그 누릴 수 있는 그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 어차피 포기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감옥은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야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야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까지 자기가 펴왔던 논리를 자기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고요. 지금 이분의 노선은 뭐냐?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헌재가 적법 절차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검은 편파적이었다는 거. 나는 희생양이다. 그리고 내 바깥에는 나를 알아주는 저 사람들이 있다. 저들과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야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인내심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보시기 굉장한- 어때요? 분위기 좀 굉장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그 박한철 소장님 네. 그 인사청문위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청문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비판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좀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이제 퇴임 무렵에는 율브린너로 보이더라고요. 멋지게.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굉장한 자기 철학과 주관을 정확하게 갖고서 누구도 흔들리지 않게 쭉 왔어요. 쭉 온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정미 대행께서 들으셨는데 이정미 대행은 또 판사 출신입니다. 평가 중에는 조금 가녀린 그런 네. 성품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려를 불식시켜서 단호하시더라고요. 단호하게 이렇게 이끌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강인원 재판관의 뭐 대쪽 갖고 그냥 칼날 같은 그 질문이 아주 예술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아마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카드가 굉장히 높은 경우의 수로 고려가 됐었는데 강인원 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부담이 컸다라는 믿거나 네. 말거나 하는 그분 그런 얘기도 진짜 있습니다. 아니요, 예술이야. 근데 질문뿐만 저는, 아니라 내 제가 눈을 보기에는- 똑바로 보세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심리 과정에 할 얘기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 변호사들이나 이제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도 최후 변론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도 완전히 저울추가 기울지 않았으면 마지막 의견서 내고 마지막 변론하는 게 본인들한테 무척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대리인들 모아갖고 회의도 안 했어. 사실 지금 이게 썼는데 이게 지금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 의견서인데요. 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첫째 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서 굉장히 수려하게 잘 다듬어진 의견서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온 국민이 사실은 관심을 두는 그렇죠.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누군가 전문가가 초안을 잡고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서 초안을 잡고 그 초안을 가지고 변호인단, 대리인단이 다 모여서 수차 독해를 하면서 독해하죠. 뭐 오탈자를 보고 문장의 표현을 보고 또 법적인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측면, 호소력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그 법적인 호소력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의 유리함도 없고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 게 KD 코퍼레이션, 영어로도 코퍼레이션입니다. 퍼입니다, 퍼. 근데 이 여기에는 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코퍼레이션으로 그렇게 돼 되어 있죠. 있습니다. 예. 전 이걸 보고서 혹시 진짜 대통령의 친필 진술서, 의견서에는 코퍼레이션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나오는 과정에서 만약 코퍼레이션이 맞다면 이렇게 써 있다면 진짜 써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대통령 대리인단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전에도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아니 것 근데 같아요.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옥사에서 그 차디찬 하얼빈 옥사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대통령의 최종 진술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건 독해도 안 한 것 같아요. 독해를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장에 대해서 이해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거는 제가 아주 그냥 수백 번을 정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문 사설을 좀 읽어보라고 어떤 그 박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얘기를 하셔갖고 본인이 신문 사설도 열심히 읽은 적이 있고 또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대표 시절에 아주 호의적으로 쓴 그 유명한 컬럼니스트의 그 컬럼이 있었어요. 박 대통령 칭찬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오려갖고 대변인 시절에 좀 읽어보시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열심히 읽더니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읽어보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한테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그거를 판단을 못해갖고 제가 정말 뒷목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글쎄요. 토씨도 아마 고치지 않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내 안 마음 봤을 알아줘. 수도 있었을까? 아니, 보긴 봤을 텐데 서면을 이렇게 읽어도 글이 좀 저희를 이렇게 밑으로 깔아놔서 서면을 읽어보면은 네. 어떤 수준이냐면은 딱 동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박대래를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네. 헌재와 특검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대요. 대통령의 이 탄핵 재판에 임하는 마지막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최순실과 도대체 무슨 관계였느냐. 거기에 대한 진솔한 자기 입장이 나와야지 이게 풀려지 문장이. 그런데 그냥 뭐 옷가지나 생필품을 챙겨주는 정도로 딱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랑 딱 맞물리냐, 뭐랑 딱 막히냐 하면은 아니 그냥 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같은 정말 국가의 중요한 요직의 인사안까지도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미리. 그 인사안에 대한 설명은 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대목에서 막히는 거죠. 두 번째는 참 놀라웠게도 아까 제가 KD 코퍼레이션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수석에게 관련 수석에게 판로를 알아봐 주라고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회사는 바로 정유라의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이 진짜 그 기침하면 밑에서는 곧불거리거든요. 천명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 관계를 하나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재판을 받아보면 이미 재판부의 저울은 최후 변론 오기 전에 거의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최후 변론이 별로 중요하게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선배님 그게 아니에요. 전 판사를 해봐서 알잖아요. 예. 판사도 안 해봤으면서. 아 그래요? 저기 선고만 받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니 대체로 판사가 잘못됐다고 야단친 적은 전체 있어요. 징역 판결해봤어? 징역 선고하신 게 10,000년은 되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요? 8할 정도는 맞는데 예. 가끔은 최후 변론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홈런을 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판사도 사람인지라 심금을 울린단 말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8분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참석을 하셨죠. 전부는 아니지만 뭐 일부는 그러면은 질문을 던진 것을 본다거나 또 누가 답변할 때 표정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저는 기자 생활할 때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같으면 약간 비웃는 표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한 표정을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8분을 볼 때 아, 저분은 뭐 인용에 동의하는구나. 아, 좀 기가 나. 느낌 좀 어떠세요?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나 있는 표정이라든가 예를 들어. 솔직한으로 아마 정문수 선배님 잘 알 거예요. 판사의 표정. 판사의 표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특히 그렇지. 그 억울하다고 BBK 억울하다고 얘기할 때 뭐 정인 신문이라든지 뭐 중간에 변론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나 눈물 날라 그래. 피고인 신문도 하고 네. 저도 가슴이 좀 아프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들도 일종의 기소를 한 이제 검사 입장이니까 8분의 재판 원래는 9분이었죠. 이 재판관님들의 표정이 어떨까? 특히 최순실이 나갈 때. 그리고 지난번 최종 변론할 때. 그런데 아 이분들 선수들이에요. 포커페이스. 예, 졸지는 않는데 눈을 다 내려깔고 절대 제가 개인적으로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절대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질 않아요. 좀 마주치려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액션도 좀 하고 솔직히 그 휴대폰 꺼내가지고 사진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착착 났어요. 네. 예? 그런데도 안 바라봐요. 눈 한번 마주치려고 제가 이렇게 유인도 하고 그러는데 아 선수들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쪽 보고 알 하죠.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고 이게 뭐 아니, 연애보다 더 힘드네요. 공감이 되는 그런데 하려고. 최순실이 그 탄핵법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그 뭐 고개만 숙이고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랬는데 탄핵법정에 딱 들어와서 어허. 딱 이렇게 있다가 딱 봐서 그 눈이 매우 날카로워요. 왜 그런 사진도 많이 찍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예, 소추인 쪽을 촥 바라봅니다. 우리 변호사들과 우리 뭐 권성동 위원장 같은 뭐 우리 의원들 다 바라보고 또 재판관장 바라보고 그러는데 그 눈빛이 날카로운데 그날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데 제가 어느 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딱 두 분이 정말 뭐 말도 안 된다는 약간은 뭐 이렇게 있었구나, 실제구나. 그것은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나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있는 게 BBK 재판 받을 때 판사 눈빛 한번 보려고 최후 진술하면서 안 보여주죠. 최후 변론한데 우리 변호사가 울더라고. 예. 판사가 울어야지. 끝까지 안 쳐다보는 거야. 바로 그 점이 잘못한 거예요. 판사가 사실은 울먹거리려고 하는 틈 있을 수 있는데 예. 변호사가 먼저 울어버리면 감정이 탁 표출되기 때문에 판사가 딱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화 변호사한테 감사한 게 이재화 변호사가 울어서 내가 이재화 변호사한테 별명 붙여줬어요. 실형 전문 변호사, 유죄 전문 변호사. 근데 이 양반 때문에 감옥 갔다 왔고 제가 인간 됐습니다. 고마운 분이죠. 자, 탄핵열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탄핵열차 종착역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쓰신 분이 우리 공도사님. 2월 9일 날 지금 뭘 준비하신 거예요? 증인신문 탄핵 열차 시간표요. 왜 또 열차라고 또 거기다 붙이셨어요? 탄핵 열차가 이쪽 저쪽 다니면서 다 구속 열차 실어갖고 사람들을 서울구치소로 데리고 가잖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태워갖고 가고 지금 종착점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 열차 시간표 이렇게 썼더니 엄청 무시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저기서 탄핵열차라는 표현을 쓰네요. 이제 다 써요. 모든 일간지가 다 탄핵 열차예요. 지금 이제 청통보안 속에 이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심판의 키를 진 재판관들이 가장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법적 평가 이게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 위헌이 있었는가 이 판단이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이겠죠. 예. 이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그냥 주관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는 이제 거기서 이견이 뭐 일부에서는 좀 엇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거, 블랙리스트 같은 거, 언론에 대해서 이 회유하고 또 광고도 못하게 한다든지 또 사장을 갈아버린 거라든가 이런 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강변을 하면서 나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 잘린 사장은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에게 있어서 이게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 네. 침해했다는 것은 법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범죄고 또 대통령은 지켜야 될 그 기본권을 훼손하고 유린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블랙리스트 문제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뇌물죄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는 분명히 증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순실하고 똑같은 이 관계에 의해서 움직였고 대통령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이 증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확증이 이번에 저는 다 뭐 갖춰졌다고 별다른 봅니다. 쟁점은 많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100개 사유 중에서 한 가지 조금 애매모호한 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세월호 부분은 특검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다 드러나지 수사 기간이 않았는데 짧아가지고 그 부분들은 그 법률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제가 부분은? 진중권 교수님 지적처럼 세월호의 예. 부분은 크게는 헌법상의 생명권 침해. 예. 이 생명권 침해가 되려면 일종의 고의행위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알고 아이들의 죽음을 방치했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법리가 동원돼야 될 겁니다. 이 대통령 의견서의 세월호 관련해서 가장 앞권은 네. 내가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나서면 오히려 방해만 구조 활동에 된다. 방해가 될까 봐. 그 마지막 문구가 그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께 원하는 것은 당신께서 그 바다에 가서 직접 구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조가 안 된 상태로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들어갈 때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모든 인력을 총투입해서 대처할 힘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대통령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대통령은 사실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국민이 콜하면 SOS를 하면 깨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지위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210분 동안 어디에 계셨으며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소위 그 유명한 지하 벙커로 달려가서 거기는 안 전국의 선박과 항공기들이 다 뜨는데 그거조차도 안 하셨죠. 을지훈련 때는 갔습니다. 예, 이 대목은 아마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네요. 근데 세월호 관련해서 잠깐 짧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네. 재판관들의 심리가 난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오전 시간에 이영선, 윤전추, 안봉근이 관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그 상황을 본 사람들 심리는 가 있는데 보면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저들이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까지 보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거짓을 얘기하지 하든 안 하든 나는 아주 클리어하게 그냥 법리만 따지겠다 이렇게 가는지 전 이게 무척 궁금하더라. 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리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세월호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 줄 몰랐다. 이 점입니다. 이 점. 그러니까 관저에 계시다고 알려줬으면 뛰어 올라갔어야죠. 그래서 소위 정호성 비서관도 답답해가지고 오후 2시에는 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봉근 비서관은 도대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